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답변을 거기서 종료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후보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께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 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입니다. 관료들이 재벌 편 들고 서민 자꾸 외면하는 이유가 정경유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의 상징 삼성이 법조계, 정치인, 언론계, 학계뿐만 아니라 관료까지 관리했다는 것은 상선 법무실에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 증언으로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실체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줄줄이 승진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관료들이 거리낌 없이 삼성 돈을 받는 이유는 삼성 돈 안전하다 이 생각 때문이라 그럽니다. 받아도 들통이 안 나고 혹시 발각이 돼도 삼성이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그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십 년 삼성 돈으로 골프 치고 삼성에서 돈도 받고 이런 관료들이 삼성 편 드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께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삼성 장학생들이 참여정부로 집권 초기부터 장악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삼성을 그대로 두면 저는 공정한 사회 우리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하시면 고위직 관료를 임명할 때 삼성 장학생인지 아닌지 꼭 검증을 하시고 시스템 만들어서 삼성 장학생 고위직에서 제외시킨다는 약속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이 삼성 장학생이 참여정부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정부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문에 저는 국정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온전히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벌들이 또 관료들이 어떻게 자기들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지 이런 제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어느새 재벌들의 이익으로 또 관료들의 이익으로 이렇게 귀착이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국정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벌 개혁조차도 참여정부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근절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 그리고 상호 토론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후보자들 간에 역시 1분 질문, 1분 30초 답변. 이게 역시 뭐 질의응답 시간도 되겠고 상대 후보의 말에 대한 반론, 재반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호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지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1분의 질문 시간 동안에는 시간을 얼마를 소진하시던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1회입니다. 때문에 나눠서 질문하거나 나눠서 답변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한 시간을 대신에 질의 시간은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 답변 시간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보들의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이슈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는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등 남북이 무력 충돌의 위기로까지 치달았었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북핵 문제 등으로 해서 남북 간의 높은 긴장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북측의 사과가 먼저다. 대화가 우선이다.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후보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과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 토론은 잠시 후에 진행하겠고요.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후보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대결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책임 있는 태도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으로 합의된 7.4남북 공동성명, 또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까지 모든 남북 간의 공식 합의를 존중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되는 그 합의의 원칙들은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입니다. 14선언의 일부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해서 14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야 14선언에 담긴 경제협력도 원만히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철광석을 수입해 옵니다. 배로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북의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9위입니다. 육로로 반나절이면 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이 만들어낼 새로운 한반도 상상해 봅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여기 있습니다. 6.15 선언, 14선언 이행 의지를 확고히 정부 차원에서 밝히는 것에서 남북관계 해법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대북 정책은 이 남북 간의 그 화해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어떤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떤 찾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기존의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선언 등 합의들을 이행하고 개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수해 평화협력지대 설치 이런 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토대 위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 합쳐서 8천만 시장과 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제 조건을 달고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됐고 미사일 발사만 하더라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또 북한의 이런 도발 문제 이렇게 함께 그 의제로 삼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동시에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북한이 또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저의 대북 정책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북한과 대화하겠습니다. 대화하는데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하면 또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지속하겠습니다. 또 경협과 사회 문화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국제사회까지도 참여를 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대북 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유화적인 대북 정책도 또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 정책도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들 말씀을 시간 이내에 해 주셨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답변 포함해서 질의응답 또는 반론 재반론 시간 상호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시간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안보를 늘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그래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NLL이 무력화해졌죠. 그리고 요즘 근래에 발생했던 휴전선 쪽의 노크 기순 사건 그런 것만 봐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서해 교전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격퇴하고 또 NLL을 사수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5년 동안은 북한하고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거든요. 참여정부가 충분한 억지력으로 그런 도발을 아예 사전에 막아내고 아예 도발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이죠.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다 쓰셨습니다. 예, 저는 그 진짜 평화와 또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고한 그 안보의 바탕 위에서 정말 도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런 그 강력한 억지력과 또 한편으로는 그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이 병행돼서 얻어지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지 퍼주기를 통한 그런 그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에 200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퍼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 가짜 평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시간 30초 남았습니다만 답변 다 하신 걸로 알겠고요.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공동 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그 2007년 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국방장관 태도는 NLL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문 후보께서는 NLL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문 후보께서 말씀을 바꿔서 NLL은 사실상의 영해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하면서 북한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또 그 NLL과 관련해 갖고 끊임없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저는 어떤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대화록을 공개를 해서 밝히면 이거는 적어도 주권과 영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시간 다 국민의 알 소진하겠습니다. 권리도 충족하고 더 이상 논란이 그칠 거라고 문재인 생각합니다.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NLL은 우리 19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 간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다. 그렇게 딱 청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NLL은 사실상 남북 간의 영해선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제가 여러 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것이 기존의 NLL 선을 전제로 해서 그 NLL 선의 남북으로 같은 면적의 이 공동어로구역을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NLL을 북한이 다시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NLL을 확고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좀 경직됐다는 것은 그렇게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면 이 공동어로 조사를 위한 그 군사적 보장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서 경직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진도를 내지 못했다는 제가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공동어로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 그 어민들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까지 있는 아주 대단히 그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 이정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정희 후보께서는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 쳐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NLL을 수호한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그 우리 정부에 돌리는 그 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한 이정희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NLL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해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는데요. 그때 서해 5도 구역에는 수역에는 그 영해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지도가 붙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공동 어로구역이나 서해평화협력지대 이것이 14선언의 핵심인데 임기 집권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임기 내에 도대체 이걸 만드실 수 있을지 영영 못 만드시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남북이 계속 입씨름을 하다가 충돌을 되풀이하다가 임기를 보내는 게 사실 MB 정부가 했던 거 지금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신 시대 이 대결 상황의 그 대결 논리에 얽매이신 분께서 한반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금단의 섬을 조금씩이라도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 결단력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는 것이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 오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군사분계선 위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통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으시다 생각하고 자격이 이미 구시대의 그 유신 시대의 그 사고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가 자격이 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희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 그 7.4남북 공동성명을 정권 유지에 악용한 것이 유신 독재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는 공보물에도 전 퍼스트 레이디라고 쓰셨다면서요. 유신의 퍼스트 레이디셨죠.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 화해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에 나선다는 것 이거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판정받아야 옳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박 후보님 대북 정책에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승인하고 이행하겠다 분명한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전의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만 있으신데 상호 비방을 중지하겠다는 7.4 남북 공동성명 지키실 겁니까? 집권하면 북과 만날 수도 있다. 만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북의 체제를 비난하는 풍선을 날려보내서 평양상공에서 터지게 하는 반북단체 손수 격려하셨잖아요. 그런 대통령과 북의 당국자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14선언 공동 어로수역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7.4성명부터 14선언까지 모든 합의 온전히 이행하고 승계하실 1분 것인지. 다 쓰셨고요. 박근혜 후보의 답변 그동안 듣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남북 간의 어떤 그동안의 합의 본 것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보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14 행동이 다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박근혜 선언 후보의 답변 같은 시간입니다. 것인 경우에는 또 이 이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헌법 정신에 또 그 어떤 합치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검토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역대 정부가 남북 간의 합의를 본 것은 상호 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또 다른 약속도 할 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그 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한번 예, 지금 박근혜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예를 들면 NLL 같은 문제도 그동안 그 역대 정부가 또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쭉 그것은 우리의 해양 휴전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북한도 그것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해법을 예, 꼭 보십시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상호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14선언을 첫 손에 꼽습니다. 큰 진전 이루셨습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즉시 14선언 이행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북미 관계에 근본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관계는 늘 위험 요소들이 있지요. 심지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보수 세력이 공격해와서 대북 송금 특검 하라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남북 관계 진전 또 중단된 일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움도 겪었죠. 정권 말기에야 14선언이 나온 것이 이 14선언 이행이 어려워진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난 시기처럼 보수 세력 공격 흔들리지 마시고 남북관계 위기 요인들을 침착하게 관리하고 돌발 요인이 일어나더라도 화해 협력은 지체시키지 않고 진전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게 보여져야 국민들께서 좀 더 실제로 이제는 진전되겠구나 기대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대북 송금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남북 관계를 열기 위한 그런 아주 통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었는데 거기에 사법적 잣대가 이렇게 들이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나빠졌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북핵 문제 그 해결이 있어야만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 같은 게 가능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육자회담으로 먼저 해결한 후에 정상회담을 하느라고 그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4선언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북한과 함께 다시 협의해서 실천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48개 남북 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실천만 해도 남북 관계는 거의 경제 공동체 관계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경제 연합의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 경제가 북한을 넘어서서 대륙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대륙 경제로 연결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